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 전일임입니다. 저희는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개성하고 있는 비트코인 SV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채널이죠. 오늘 비트코인 백서 10장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버시 원문은 이 정도 돼요. 한 페이지도 안 되죠. 자, 도표 때문에 원문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아이덴티티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제 신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이덴티티 결국은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체성, 신원, 정보를 어떻게 잘 보호하는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자, 번역본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 보호. 자, 전통적인 은행 모델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당사자 및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사생활 보호 기준을 달성한다. 자, 그렇죠? 즉 정보를 개인 정보를 관련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 있는 도표에서 이 첫 번째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모델 이렇게 표현된 그 도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여기 금이 하나 거져 있죠. 자, 이 녀석. 자, 이것을 우리가 파이어월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파이어월은 보통은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 뭐 실제적으로 그 파이어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정보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일반적인 또 확장된 의미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통 대중은 다 여기에 속해 있겠죠, 그죠? 예, 대중들이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거래를 한 당사자, 거래 상대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밥이고 본인이 이제 앨리스다. 자, 여기 아이덴티티 제가 신원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거래하는 이제 주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앨리스와 밥이 거래를 할 때 보통은 직접 온라인에서는 현재 직접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그 거래를 매개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죠. 자, 이들이 우리가 신뢰받는 제3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제3자와 함께 거래를 할 거고, 그러면 거래 기록이 남고, 거래 상대방, 본인. 자, 이렇게 해서 이 거래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등등. 이 당사자들 간에는 이 정보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네, 이 공중 또는 퍼블릭은 접근을 못 하겠죠. 이렇게 된 거다. 우리 모델의 경우에는 모든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트 해야 하기 때문에 자, 트랜잭션 자체가 브로드캐스트 되니까 어떻다는 뜻이죠? 예, 퍼블릭이란 뜻이죠. 퍼블릭은 보통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공공의 뭐 이런 이제 공익의 공공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퍼블릭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 그 예전에 그 유시민 작가께서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비판하실 때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좀 다르게 번역된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고 그게 무슨 공공이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이 IT 업계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네트워크 이런 쪽에서 퍼블릭이라 얘기하는 거는 접근이 자유롭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게 된다. 특히 그 정보에 대해서. 자, 그래서 공중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누구에게든 다 방송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방송 우리 굳이 번역을 하면 방송이 되는 거죠. 사방팔방으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숨어 있는 정보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위치를 변경하여 여전히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한다?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위치를 이쪽이 아니라 자,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요 신원 바로 이 부분에 파이어월들이 차단막이 쳐 있죠. 자, 여기가 아니라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로.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공개 키를 익명으로 유지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공개 키라고 하는 거는
공개 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지갑 주소를 만들어내는 독립변수죠. 그러니까 지갑 주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드레스가 이 공개 키로부터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키로부터 도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 키가 동일한 공개 키로부터 나온 지갑 주소라면 특정 공개 키 소유자의 지갑 또는 주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익명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유지한다고 지금 여기 이제 이 원문에는 이렇게 anonymous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anonymous인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굳이 pseudonymous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완전히 익명과 가명은 어떤 차이냐? 자, 완전히 익명과 가명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판에 접근을 할 때마다 그때 별명을 지어서 게시판의 글쓴이에다가 내가 쓴 별명으로 기록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가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늘하 이런 가명을 이제 이런 별명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 제가 글을 A, B, C, D를 작성해도 전부 다 이게 실제로 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요게 대신 이 별명에 다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값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그냥 이 늘하라고 하는 별명이 진짜 누구 건지는 모를 뿐이지 이 데이터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가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완전 익명은 뭐냐? 완전히 익명은 뭐냐면 이 글 A를 썼을 때 늘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중간에 그냥 다른 걸로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늘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바뀌더라도 시스템이 아무런 동작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데이터와 그냥 뭐랄까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거죠. 언제든지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게 누구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누가 작성했는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의 기억만 있겠죠. 본인이 이걸 작성했다라고 하면 본인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겠지만 저도 만약에 며칠 지나서 이걸 글을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시스템상에 실제로 이 존이가 늘상이라는 별명으로 이 글을 남겼다라고 하는 흔적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예 익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익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개키,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이 어드레스 또는 공개키가 익명이라고 했을 때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말 랜덤한 익명은 아니다. 어드레스 트랜잭션에 특정한 어드레스가 생겼죠. 그리고 그게 그 트랜잭션이 자, 어드레스 1에서부터 어드레스 2로 이전한다. 네, 이렇게 트랜잭션이 되어 있죠. 사후에 이 트랜잭션의 어드레스 값을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비트코인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가 정해지면 이 값은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다? 가명에 가깝다. 가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하다. 하지만 이 정도 문맥에서는 그냥 익명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사토시가 익명이라고 표현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키를 익명으로 유지한다. 자, 공개키가 누구 건지 모르게 파이어를 둬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의 수준을 달성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 얼마를 다른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은 공개가 되지만 해당 거래를 일으키는 당사자를 가리키는 정보는 차단되어 있다. 자, 이는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거래 시점과 규모에 대한 기록만 공개되는 주식시장에서의 정보 공개 수준과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누가 샀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일정 물량의 특정한 주식을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그런 거래 데이터 그 자체와 규모는 그리고 시점 언제 이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되죠. 자,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서의 정보 공개 수준과 매우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서도 이 트랜잭션 자체가 공개가 되는 거죠. 공개가 되는데 이를테면 계좌 번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드레스 값이 공개가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떻다? 그 계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던 그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자, 차명 계좌 거래와 완전히 익명 계좌 거래는 크게 보면 이렇게 정보를 보호되는 정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를 결정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자, 위에 이 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좀 내용이 많고, 그죠? 이쪽은 적어 보여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 칸이 여기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신원만 남기고, 자, 그죠? 보호받아야 되는 이 모델을 신원만 남기고, 거래와 거래 상대자 이 세 가지를 우측으로 넘긴 거죠. 넘겼는데 어때요? 비트코인은 신뢰받는 제3자가 필요 없죠. 피어 투 피어니까. 그죠? 그래서 거래 공중 또는 여기다 이제 거래 상대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거래 상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때요? 사실은 거래 상대도 신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거래 상대의 신원도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 거래 상대 대신에 남는 게 뭐죠? 실제로 상대가 아니라 거래 상대의 주소만 남겠죠. 어드레스. 자, 이 어드레스 어디 포함되어 있죠? 거래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 이 거래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여기 결국 거래라고 하는 게 우리 비트코인에서는 트랜잭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트랜잭션은 뭐다? 어드레스 1에서 코인이 어드레스 2로 이동하는 거. 이 어드레스. 이게 바로 아까 공개 키 익명으로. 이 공개 키에서부터 이 공개 키를 한번 해시한 게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짧은 내용인데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또는 블록체인 하게 되면 그 전까지 없었던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Proof of Work를 통해서 어떤 탈중앙 방식으로 이 프로토콜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네이티브 토큰, 블록체인에서 다루고 있는 네이티브 토큰이 가치를 갖게 되기 위해서 결국 디지털 커모디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작업 증명, 어떤 합의 알고리즘 뭐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 자, 이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 그 전까지는 없었던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프라이버시 모델을 이렇게 설정한 개념이다. 즉, 그 전까지는 블록체인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이 모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 모든 이런 거래 데이터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공중에 노출시키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물론 주식시장에 얘가 있었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모델의 도입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의 그 어떤 가능성, 포텐셜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단순한 이 칸막이의 위치를 이쪽으로 옮긴 내용들, 칸막이의 위치를 요 우측 끝에서 좌측 끝으로 옮겨놓은 이 작업 자체의 발상의 전환이 어마어마한 혁신 포인트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대단한 뭐 어떤 혁신이라든가 대단한 기술 이렇게 볼 때 되게 복잡하고 물론 뭐 우리 AI라고 하면 이제 AI가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되게 복잡한 수학적 수식이 나오고 복잡한 기계적 구조라든가 알고리즘이 막 모여서 뭔가가 대단한 것들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 같은 생각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기가 쉽죠. 하지만 대부분의 진짜 혁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든 다 잘게 쪼개놓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토폴로지로 표현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객체나 개념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등등에 따라서 정말 어마무시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프랙탈 이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기본이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2단계로 가면 자, 이런 걸 반복하면 나중에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근데 이때 이제 90도냐, 뭐 두 번 꺾을 거냐, 이렇게 사소한 차이가 최종 결과물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거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옮긴 거 그게 뭐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생과사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변화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비슷한 비유 제가 많이 드리죠.
평소에 어떤 거 말씀드리죠? 그 반도체 전기가 통했다 또는 안 통했다 또는 통할 때 한쪽 방향으로는 통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안 통하고 이런 단순한 기능 이런 단순한 성질을 활용해서 오늘날의 이러한 발전된 컴퓨팅 그 산업과 생활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 프라이버시도 비슷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마저 읽어볼게요. 자, 트랜잭션들이 공통된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거래 시에 매번 새로운 키사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거래 내용이 계속 공개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한 주소에서 여러 개의 거래가 발생해요. 우리가 시장에서도 보통 이제 wait a lot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 보면 어떤 고래가 지갑에 코인을 몇 개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런 것들 가끔 계속 그 트위터나 이 X에서 리포팅해주는 그런 계정들이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특정 말 그대로 동일한 주소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같은 주소에 많은 금액의 코인을 계속 모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되면 특정 주소에 어마어마한 거액이 쌓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자, 만약에 이제 그 주소가 나중에 공개가 되면 그냥 바로 알겠죠, 누군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트랜잭션들이 그래서 매번 새로운 키상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매번 제가 별명을 쓸 때 계속 별명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사실은 뒤에 한 사람이지만 글을 첫 번째 글을 쓸 때 자, 늘하, 두 번째 글 때 늘상, 세 번째 글을 쓸 때 오늘, 네 번째 글 때 뭐 내일 이런 식으로 계속 별명을 바꿔요. 근데 사실 어때요? 이 뒤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덴티티는 한 명인 거죠.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이어월로 격리시켜 놓으면 실제로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 한계가 뭐냐? 여러 입력값을 사용하는 트랜잭션의 경우 입력값으로 사용된 코인들이 동일 소유자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겠죠. 코인을 우리가 합치고 쪼개는 건 이전 장에서 배웠죠. 이렇게 트랜잭션 합치고 쪼개는 거. 그래서 잔돈을 모아서 목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경우에는 여러 그 잔돈들. 자, 이건 뭐냐면 인풋이 잔돈 인풋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로 모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애써 매번 새로운 주소를 썼는데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해가지고 3, 4, 5, 6, 7 7개의 어드레스가 잔돈이 있었는데 어때요?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다 다른 소유자일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트랜잭션을 통해서 하나를 모아놓고 보니까 이거 결국은 다 같은 서명이 다 같아. 그러면 주인이 결국 같은 사람들 거였네 라는 정도의 정보가 공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그 와중에 요 코인 하나가 신원이 노출됐어요. 이거 알고 봤더니 좌니 거였어. 야, 이거 알고 보니 좌니 돈이었네. 그러면 얘도 다 좌니 돈이었나 봐. 알 수 있겠죠. 자, 요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 자, 요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리스크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매번 새로운 키상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안전하지 않겠느냐 라는 정도의 지금 이제 덱스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왜 완전한 익명, 이를테면 Gcash라든가 모네로처럼 완벽한 익명을 추구하지 않고 이런 가명, 이러한 모델을 선택했을까? 자, 그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 완벽한 익명이 아닐 것이냐? 공개 장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트레이스,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후에 다시 그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재현하듯이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언가를 재현하고 다시 재추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와는 얼핏 상충되는 그 특성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상충되는 두 가지 특징을 비트코인은 어떻게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제 이게 궁금하실 수 있죠. 자, 그 방법은 바로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이 프라이버시에서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비트코인은 지금 BTC처럼 초당 6, 7 트랜잭션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초당 밀리언 또는 빌리언 트랜잭션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홍수처럼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시스템을 가정하고 설계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모든 자료가 이렇게 파일이 쌓여는 있어요. 쌓여는 있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렵죠. 자, 단방향으로 내가 나의 트랜잭션은 그 주인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월렛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나의 트랜잭션들에 대한 키값은 내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 이 프라이빗 영역에서 퍼블릭 영역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쉽다. 그러나 반면에, 자, 이렇게 검증하는 건 쉬운데, 반면에 어떻게 된다? 이 퍼블릭에 있는 데이터를 역으로 이렇게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지, 이 자료는 어디서 왔지 등등 역으로 추적하는 거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프체인에서, 블록체인 밖에서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신원이 밝혀졌고, 그 범죄자가 이용했던 거래소 정보를 확인했더니 뭐 바이낸스를 이용했다. 그래서 그럼 그 바이낸스 계좌를 동결한다라든가, 거기서 거래했던 뭐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개인정보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지점으로부터 그 개인정보가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없이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패턴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렇게 개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세세하고 소액의 트랜잭션들을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어때요? 규모가 크고 내용이 많고 그리고 거래 금액이 크고, 자, 그런 경우에는 눈에 띄겠죠. 한꺼번에 한 군데로 우르르 몰려다닐 테니까. 그렇게 누가 봐도 우르르 몰려다니면 눈에 잘 띄겠죠. 자, 그런 것들은 큰 손의 행동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대부분 어때요? 그런 큰 손들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퍼블릭의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공공의 영역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 있는 뭐 대기업이라든가 말 그대로 공공기관, 정부, 자, 이렇게 몸집이 크거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큰, 그래서 대중이 그들의 행동을 투명하게 관찰하고 감시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적이 용이하고, 그죠? 그리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일상의 소소한 행동들은 어때요? 증명이 추적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필요하면 내가 어떤 커피숍에서 커피를 샀고 배탈이 났다. 그러면 그 커피숍에 있었던 그 커피 음료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커피숍에서 구매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때 그 당사자인 제가 그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서 연결을 지으면 그때는 객관적으로 제가 특정 커피숍에서 거래를 했다라는 걸 그렇게 증명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필요할 때는 그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하고 그걸 다시 검증하기가 매우 쉽다. 하지만 그러한 당사자의 동의나 협조 없이 저희같이 소시민이 소소한 일상의 소비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일일이 대중이라든가 어떤 권력기관이 다 그걸 패턴을 분석해서 이것 봐라, 좌니가 오늘 A 커피숍에서 커피를 2잔이나 마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가 사회에서는 투명성과 개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되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충돌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개발된 그 어떠한 시스템보다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만든 그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 시스템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생활 보호 관련된 10장 백서의 프라이버시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